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연호입니다, 저는. 왜 웃으시나요? 트위터에서 많이 보셨습니까? 네. 제 별명이 진보 집권 플랜을 만든 이후에 새로 생겼어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한 분 아시는구나. 다행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여기까지 멀리까지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알라딘하고 오마이뉴스가 공동 주최하는 저자와의 대화 시간입니다. 조 교수님 진보 집권 플랜을 저랑 대담 형식으로 펴낸 지가 이제 20일 됐습니다. 20일 되셨는데 아주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서 오늘 조 교수님 모시고 왜 이 책을 기획하게 됐는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3, 40분 정도 교수님 준비하시는 말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의 시간이 들어가겠습니다. 한 4, 50분 동안 할 텐데요. 좋은 질문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 반갑습니다. 사실 오 대표하고 저 같이 이렇게 만든 책인데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약간 오 대표한테 미안하고요. 근래 아까 오 대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근래 들어서 오 대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공격 또는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뭐 절치 연호부터 시작해서 얘기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건데 트위터 상에서 오 대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사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그냥 농담이고요. 오늘은 이제 왜 저희가 이런 대담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핵심이 무언가, 요 점을 중심으로 제가 한 30분 또는 40분 정도 얘기하고 질문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비관과 냉소를 넘어서 집권을 꿈꾸자, 이런 제목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통상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화도 나고 또 냉소적이 되고 울분이 난다 그러고, 또 어떤 제 친구들은 5년만 지나면 내 죽고 난 뒤에 사리가 나올 거다. 이제 화가 뭉쳐가지고 우라가 뭉쳐서 내 몸에 사리가 이제 지금 쌓이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았고요. 그래서 작년 말 정도부터 만나서 뭔가 좀 다른 걸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사고를 쳤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PC방에서 이제 트윗 대화를 하던 장면인데 둘이서 재밌는 대답이 와서 둘이서 웃고 있는 장면인데, 왜 이제 저하고 오 대표가 이런 사고를 쳤는가. 사실은 오 대표 같은 경우도 언론사의 사장인데 특정 정파의 입장을, 물론 이제 오마이뉴스가 갖고 있는 정치적 컬러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놓고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정한 부담이 있고요. 저 역시도 그냥 약간 진보적인 얘기하고 또 중간 중도적 입장을 취하게 되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왜 굳이 이런 말들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과거에 재래시장에 가셔서 어묵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 뒤에는 이제 경호원들이 등이 보이죠, 그죠? 이때 하시면서 이제 당시에 재래시장이 아주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가서 어묵을 많이 드시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이 SSM 규제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당시 말씀하시기를 그럼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단호히 거절을 하셨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지방선거 이후에 통과가 부분적으로 통과됐습니다만은 이때 발언 이후에 최근에 2가지 법이 통과됐습니다. SSM 규제법이 2가지가 논란 끝에 통과됐습니다만 그 사이에 SSM은 다 골목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분의 생각은 본인이 사적으로 오뎅은 먹을지언정 SSM 규제법 만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선거가 걸리면서 지방선거 때문에 그 이후로 약속을 하게 되고 통과되었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방식으로는 정말 친서민 정책이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중도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친서민 중도 정책이라 합니다만 제 생각엔 중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게 중도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친서민 중도 정책이라보다는 오히려 남포구 외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기본권 보장 문제, 특히 표현의 자유,
뭐 미네르바가 감옥 가게 된다거나 박원순 변호사가 민사소송을 당한다거나 등등 다 이제 무죄가 나고 박원순 변호사는 승소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권 보장 수준이 후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경제발전 전략을 그 4대강 사업 중심으로 토건국가식으로 발전 전략을 편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재벌 프렌들리 정책을 편다는 것 등등에 있어서 저는 난폭 우회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촛불 시민, 촛불 시위에 나갔다거나 본인 스스로가 진보적 또는 개혁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2012년에 되겠어? 이 상태로 되겠어? 2011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봐. 야당은 뭐 5개 정도로 쪼개져 있어. 상대 쪽을 봐. 뭐 박근혜가 있어. 김문수가 있어. 누가 있는데 이쪽은 뭐야? 뭐 잘 되겠어? 이런 것들이 쭉 주위에 퍼져 있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작년 말부터. 즉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유도 하고 비난도 하고 또 뭐 쥐라고도 놀리고 뭐 많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자신들의 자기가 속하고 있는 진영 또는 어떤 정치적 집단과 관련해서는 그 잘 될까? 이런 비관이 먼저 있다는 거죠. 희망보다는 낙관보다는 비관이 있고, 냉소는 하지만 힘이 생기지 않는 이런 상태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이길 수 있겠어? 이런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지지율 모든 통계를 봐, 여론조사를 봐, 항상 박근혜 1등 아니야? 박근혜는 확고한 지지표가 있고 TK표부터 해서 가고 박정희 향수 등등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박근혜 씨는 복지국가 건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보수파의 진영, 보수파의 이 집도키를 지키면서 그 다음에 보수라는 그 집도키 진영, 그 보수의 땅을 굳히면서 또한 동시에 그 복지국가를 얘기함으로써 진보 진영까지 표를 획득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진보 개혁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되겠어? 박근혜가 있는데 되겠어? 아예 우리 멀리 봐야 되는 거 아니야? 17년 정도 생각해봐야 그때 17년 정도 아니겠어?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저는 이제 또 지역 감정 같습니다만 제가 부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뭐 부산 출신이 롯데자이언트 좋아하면 뭐 지역 주인 아니겠죠. 롯데자이언트가 우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열광적으로 응원을 합니다. 저렇게. 저도 응원을 전 내려가 보지 못합니다. 응원을 하는데 어떤 게임이건 지더라도 멋지게 져야 됩니다. 2012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선수가 올라갈 때 이번 게임 질 거야 라고 올라가게 되면 권투 선수가 지죠. 당연히. 축구 선수든 야구 선수든 이번 게임 안 될 거야. 다음 게임, 이번 게임 무조건 집니다. 우리 앞으로 미래 12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게 돼 있고, 그런 마음가짐 올라가 지고 나면 그 다음 게임도 지는 거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보았고요. 이런 이명박 정부의 난폭 우회전이를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막으려면 진짜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일단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12년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롯데자이언트를 올려봤고요. 물론 오 대표는 저는 영남 출신이고 오 대표는 호남 출신입니다. 오 대표는 물론 뭐 과거에는 그 기아 타이거스고 지금은 이제 다른 타이거스겠습니다만은 용호남끼리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도 기아 타이거스인가요? 제가 다른 팀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뭐 롯데 자이언트 외에는 팀으로 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관계없이 전 최동원 이후부터는 어떤 투수도 선동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타이거스 팬은 매우 조상한데 그런 충성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컨대 이제 이 문제를 위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냥 MB를 반대한다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반 MB를 넘는 진보의 비전과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MB를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MB에 대한 욕을 하고 MB를 비웃고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MB를 반대한다고 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취했던 노선을 그대로 다시 원위치 하는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이것만도 아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두 민주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공과 과를 냉정히 평가해야 되는데 오직 두 정부는 무조건 잘했다라고
라고 보는 것은 저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실제 사망 직전에, 서거 직전에 책을 냈고 뭐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노 대통령 유언이, 정치적 유언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유언을 보게 되면 실권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스스로 육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동에서 실패했다. 그리고 사회 연대 정책에서 실패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임 후에 인터뷰에 있어서 FTA 문제 잘못했다.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스스로의 말씀을 인용해 보게 되면,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그때 관료들이 올라와서 예산이 있니 없니 할 때 하나하나 들어볼 필요가 없었다. 빨간 줄로 쫙 끄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식하게 빨간 줄로 쫙 끄면서 여기까지 복지 정책, 복지 기금 맞춰와 라고 했어야 됐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말 반복하는데요. 정말 무식하게 쫙 끄었어야 했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복지 문제에서 그러하고요.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노동 비정규직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일정한 판단의 착오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즉 노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노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비판만 하게 되면 뭔가 난리가 나는 것처럼 봅니다만, 저는 그거 자체가 노 대통령 자신은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걸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그 다음 진보화 개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노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의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노 대통령이 바라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정치적 민주화, 표현의 자유가 이제 계속 후퇴하는 걸 막아야겠죠.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노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와 지금 이명박 정부 때를 비교해 보게 되면 정치적 기본권의 수준은 과거 두 정부 때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위한 연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종 과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시려고 그러다가 실패하셨던 이기한 씨가 이기한 의원이, 전 의원이 썼던 표현들 인용해 보는데요. 우리 한국인은 사교육, 청년 실업, 내 집 마련, 불안한 노년, 이런 4개의 개미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4개의 개미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첫째, 태어나게 되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모든 아동 보육의 책임이 거의 사실상 개인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지옥 많으니까 아이 낳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OECD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죠. 사교육 부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고 난 뒤에 반값 등록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등록금 1,000만 원 시대고요. 1,000만 원을 내고 졸업 후에도 실제 구직하려고 해도 가능한 것은 비정규직 인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청년 실업 100만 정도이죠.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초봉을 받았을 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88만 원 세대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것 같은 경우 중소기업에서 대졸자 초봉 정도가 한 120, 150 정도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문제. 직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산다는 게 매우 힘든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다람쥐 쳇바퀴인데요. 이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다 극복해서 집도 마련하고 직장도 가진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성공이 다음 세대, 자기 자식 세대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말씀이죠. 그리고 다수의 경우는 이런 4개의 개미지옥, 그리고 또는 쳇바퀴죠. 뱅글뱅글 도는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저는 성공의 열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진보가 밥 먹여주냐라고 물으면서 이명박 정부가 집권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이런 공약을 할 때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과거에 봐라, 김대중, 노무현 집권을 했는데 뭐가 나아진 게 있느냐? 말은 좀 자유로워졌을 거다. 근데 여전히 지금 살기 어렵지 않느냐?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현대그룹, 현대건설의 CEO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그럼 진보가 밥 먹여줘? 민주주의가 밥 먹여줘? 라고 했던 것이죠. 그에 많은 유권자들의 다수가 끄떡끄떡하면서 몰려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가 진짜 밥을 먹여준다. 더 좋은 밥을 먹여줄 수 있다. 더 양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진보가 좋은 밥을 먹여줄 수 있다는 점을 대중들에게 밝혀줘야 한다라고 좀 보았습니다. 과거에 2004년에 권영길 씨, 관영 전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였었습니다만은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이미 아주 큰 대박을 났죠.
이때 이분은 물론 소수 진보정당입니다만 이 말이 왜 인기를 끌었을까? 과거 민주정부 시기에 민주노동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기본권은 많이 활성화됐는데 살림살이 좀 안 나아진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그때 공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 당시부터 미리 포착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과거 정부에서 즉 우리 김대중 노무현 이 시기에서 이루었던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정책 민주주의가 상당히 높아졌고 남북 문제가 평화가 안착되고 복지 예산이 급증합니다.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관련해서 아까 4가지 개미지옥이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물론 더 악화되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과 노무현을 선택했을 때 이 사람들이 민주투사였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민주투사란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정부를 선택하면서 동시에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의 투사다. 이 사람을 찍으면 정책 민주주의가 확보될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속으로는 내 살림살이도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지는 기대보다 그 유권자들, 표를 찍었던 유권자들의 마음만큼 기대만큼의 충족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김대중 노무현 이후에 이명박 정부로 넘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러 당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있고 국민참여당도 있고 민주노동당도 있고 진보신당도 있고 또 여러 당이 있습니다만은 약간 정치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민주당이 호남에 갇히고 국민참여당이 친노에 갇히고 민주노동당이 NL에 갇히고 진보신당이 PD에 갇히고 이런 식으로 보면 희망이 없다라고 좀 보았습니다. 저는 각 당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호남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또 친노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민족해방이라는 민족 자주의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민중민주라든가 노동자의 문제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진보 집권을 위해서는 연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사실은 연정을 통해서 아슬아슬하게 집권했습니다. DJP 집권이란 게 뭐냐? 김대중, 김종필 연정이죠. 지금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는 미략을 했거든요. 몰래 만나서 김종필 씨에게 총리를 주고 내각에 반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논쟁이 되면서 JP가 다 철수하죠. 근데 당시에 DJP 연합을 통해서 아슬아슬하게 집권합니다. 노무현 정몽준 씨도 사실 연정 시도하다가 하루 전에 정몽준 씨가 탈퇴하죠. 하여튼 역효과로 정몽준 씨 의도와 관계없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노무현 정몽준 연정 때문에 또 아슬아슬하게 이깁니다. 투표 퍼센트 차가 얼마 안 됩니다. 제 말은 다 모아도 아슬아슬하게 이긴다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 확인됩니다. 지난 6.2 선거를 보더라도 6.2 선거에서 진보개혁 진영 전체의 표수를 합해보면 아슬아슬하게 이깁니다.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물론 그걸 하나로 모았다 그런다면 아마 의석수는 더 많아졌겠습니다만 그건 차치하고 그 문제 의석수는 차치하고 전체 빵의 크기 규모로 보게 되면 다 합쳤을 때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구나. 한편으로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야 이기는구나 라는 판단입니다.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이렇게 6.2 선거의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12년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2017년 얘기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2017년 세상이 그때 사이에 지구가 폭파될지도 모르잖아요. 극단적인 얘기는 극단적으로는요. 너무 먼 얘기 하지 말고 우린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시점, 이 장소의 일을 고민해야 됩니다. 17년, 2050년 집권 이런 얘기 뭐 하겠습니까? 17년은 12년 뒤에 생각해보면 됩니다. 17년 고민은 12년이 끝나고 하자는 거죠. 제 말은. 12년 고민을 먼저 하자. 저는 이 책이 12년 고민하면 끝입니다. 17년까지 팔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12년까지만 팔리면 족하고 그때 잘 안 되면 새로 책 내야죠. 2를 내든지 3를 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그 뒤에 문제이기 때문에 12년을 고민하자. 스스로 패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12년에 되는 방향으로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의 취지였던 것이고 당장은 12년을 고민하기 이전에 11년에 4월 재보궐선거하고 있고 12년 4월 총선, 12월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6.2 지방선거를 겪고 난 뒤에 한편으로는 이제 6.2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될 거야라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울증이죠, 울증. 근데 6.2 선거에 이긴 거예요. 아슬아슬하게라도. 이기니까 조증 모드로 바뀝니다. 이제 될 거야. 조울증 상태거든요, 이게. 이건 안 되는 거죠. 6.2 지방선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첫째는 정책에 있어서는 무상급식 이런 걸 계기로 통해서 복지의 문제, 사회 연대의 문제가 전면 부상됩니다. 부상되어가지고 이긴 겁니다. 당시 근데 무상급식은 정치권에서는 이걸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문제를 제기한 게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불통이 튀면서 논쟁이 붙으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안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경과를 잘 보시면. 그러니까 불이 번지면서 민주당도 받고 그다음에 각각 당이 받게 됩니다. 이런 경과를 거치는데 6.2 지방선거 이전에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은 뉴타운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서울 전체를 먹었습니다. 그 많은 중산층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 땅이 내 집이 재개발되게 되면 집값 오른다. 욕망의 정치, 이익의 정치에 불을 붙인 거죠. 그래서 김근태 떨어지고 노회찬 떨어지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1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6.2 선거에서 범야권이 진보개혁 진영이 무상급식으로 1승을 거뒀습니다. 1승 1패가 됐다고 지금 봅니다. 그럼 6.2 지방선거의 이 성과는 뭐냐? 대중들이 뭘 원하고 있느냐? 앞에 봤던 뭐 민주냐 이런 게 아니라 민생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4개의 개미지옥을 해결할 것을 내놔란 겁니다. 이걸 성과를 거두게 되면 달라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의 모든 입맛에서는 우리 입맛은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좋은 걸 맛보고 나면 나쁜 거 맛보면 싫어요. 물론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좋은 음식을 맛보고 좋은 와인 맛보고 좋은 커피 맛보면 나쁜 와인 맛보면 야 이거 식초네 그러고 나쁜 커피 맛보게 되면 이거 담배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말은 진보 정책을 맛을 보고 나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난 뒤에 무상급식을 안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전국의 집에 있는 가정주부들이 결사항전할 것 같아요. 내일부터 도시락 싸라. 엄청난 짜증이 나죠. 제가 안 그렇게 했어요? 즉 진보란 것은 딴 게 아니다. 진보를 말로가 아니라 제도화한다는 것은 그 제도가 확정이 되게 되면 그 제도를 만들게 되면 그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제도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이제 책에서도 얘기했던 그 진보의 말뚝을 박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뭐냐 하면 6.2 선거는 이 5당이 나눠 먹을 자리가 많습니다. 시장 노지사부터 밑으로는 구의원까지. 그래서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물론 합의도 많이 안 됐습니다만은 성공한 지역 같은 경우는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나눠 먹었던 거죠. 그런데 4월에 재보궐선거, 4월 총선은 나눠 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지역구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선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만치 않죠. 6.2 선거 때 이겼다 조증 모드로 가가지고 2011년 4월 잘 될 거야 잘 안 될 겁니다. 이걸 이제 한편으로 낙관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엄밀하게 현실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저는 뭐 정당 소속이 아니고 우리 오 대표도 역시 그러합니다만은 생각을 좀 바꿔보자라는 거죠. 정파를 넘는 인물의 라인업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MB 씹기를 그만하자.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아까 막 사리가 쌓인다 했는데 사리가 안 쌓이려니까 술을 먹어서 녹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술을 먹기도 하고 많이 먹기도 하고 화도 내고 뭐 대통령 욕하고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보다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오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꽃을 피우기 위해서 신명을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신명을 회복하려니까 지금 쪼개져 있는 진보개혁 진영의 모습을 보니까 짜증이 나죠.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쪽은 저렇게 뭐 박근혜가 있는데 뭐 김문수가 있는데 누가 있는데 이쪽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쪼그라들죠. 저는 모든 세상의 변화는 맨 처음 어디서 오는가? 꿈에서 옵니다. 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상상력에서 오거든요. 우리의 진보적 상상력, 시민의 진보적 사회학적 상상력에서 옵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갈 거라고 하면 그대로 갑니다. 세상은. 어떤 상상을 하는가에서 핵심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물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각 정당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사감도 있고 구성원끼리 사감도 있고 경쟁 뭐 온갖이 다 있겠습니다. 다 압니다.
사적으로도 각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참여당, 뭐 민주노동당, 그 진보신당 개인적으로 선후배를 많이 다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압니다만은 저는 의도적으로 그걸 넘어서 보통 시민들이 상상력을 발휘해보자는 겁니다. 뭐 진보 통합이다, 진보 대통합이다, 뭐 단일 정당이다 여러 말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단순히 그 정당 사람들의 상층연합, 교섭의 놀이로 만들지 말고 보통의 시민들이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이 책의 뭐 최종적으로 실천적 제안이기도 합니다. 드림놀이라고 했는데 이게 슈슈케 방식 이런 말도 최근에 이제 슈퍼스타 K 다 아시죠? 이런 방식을 이제 제안한 게 뭐냐 하면 정당을 놓고 기존 정당을 그대로 놓고 붙이기 시작하면 답답해집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까 이제 누구누구 이 당엔 누가 훌륭해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둘이서 어떻게 공동정부가 될까? 연합정부 될까? 이런 말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면 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한 2,500개에서 3,000개 정도 됩니다. 청문회 없이 그냥 바로 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기업의 감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사립학교 관선 이사가 파견되면 관선 이사 자리까지 아주 작게는 말입니다. 공천 자리, 국회의원 자리, 장관 자리 다 말 것 없습니다. 좀 적극적인 상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도 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빼두고 그건 하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고 여기 여러 정치인들 언급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다 아는 정치인들인데 제가 칭찬도 하고 약간 비판도 했는데 모두 비판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찬도 사실 나름대로 칭찬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약간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제가 칭찬도 했는데 칭찬한 부분 열심히 좀 읽어보시라고 하고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노동부 장관 누가 됐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정당을 떠나서 농림부 장관? 전 강기갑 의원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만큼 농민을 대변할 사람 누가 있을지 농민의 정서를 대변할 사람하고 농민들이 좋아하고 물론 강기갑 의원이 죄송하지만 강기갑 의원이 문광부 장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컨대 우리가 문광부 장관 누가 할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문광부 장관에 유인천 씨 합니다만 유인천 씨보다 잘할 사람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영화 배우 중에 뽑건 누구 중에 누가 뽑건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손석희 교수 있는데 손석희 교수가 문광부 장관 왜 못하겠습니까? MBC 사장 왜 못합니까? 즉 사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권력 요구에 불타가지고 권력을 먹겠다는 거냐 이런 것 자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진보개혁 진영이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결벽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권력은 냉정한 것이고 권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가져서 권력을 가져야 제도가 바뀌거든요. 법을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 가지는 게 아니라 누가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총리 이런 거는 아까 슈슈케 방식으로 뽑아보고 그 관계없이 전문 분야별로 딱 놓고 말이죠. 농림부 장관은 누가 하면 제일 좋을까? 대중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문광부 장관 누가 해볼지, 교육부 장관 누가 해볼까, 법무부 장관 누가 해볼까, 이런 식으로 후보를 1, 2, 3을 뽑아보자는 거죠. 이런 식의 사고방식, 아주 사소한 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욕을 하고 막 하는 것, 욕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약간 뉴스를 보고 약간 쇼크를 받아서 제가 트윗은 초짜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주로 쓰는데 트윗에서 글자도 하나 알렸습니다만은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아주 쇼킹한 발언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을 합한 것보다 더 위대하다 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낙점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낙점을 하더라도 전 지금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너가 말이야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 플러스 정조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김문수 이놈이 말 막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에서 다른 식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 제안이고 슈슈케 방식이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현재 야권에서 민주당이 제일 크죠. 그러면 소수당, 작은 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뭐 참여당이건 진보신당이건 작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여기 들어와서 공정하게 소속 당이 아니라 실력의 기초에서 붙어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 이긴 사람을 밀어주자는 겁니다. 정파와 관계없이. 이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이면 소속 정당이 작더라도 밀어주도록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될까? 현재 정당 구조 내에서 될까? 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근데 속으로 그런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아까 농림부 장관에 대해서 강기가 제가 봐서는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아마. 근데 왜 그렇게 못하냐는 거죠. 노 대통령께서 과거에 임기 말에 한나라당에 대해서 대연정을 제안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등등이었는데 지금은 그 당시도 연정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대통령 포함해서 청와대 참모진이. 근데 뭐 참모진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연정의 문제는 이제 필수가 되었다. 그럼 어떤 연정을 할 것인가? 연정은 낭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자리를 나눈 거거든요. 외국의 경험이 그러합니다.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 정치 사회에서 다른 나라에서 연정을 하면 연정은 뭐냐? 이 장관 자리는 누구 준다가 분명하고 밀실이 아니라 공개합니다. 우리가 연정하면 이 자리는 누구 줄 겁니다. 이 자리는 누구 줍니다. 사람들이 끄떡끄떡 하는 거죠. 그걸로 집권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밀실야비다, 뭐 밀실 짝짓기다 이런 말하는 자체가 결벽증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검증받자는 것이죠. 그 속에서 괜찮은 사람 뽑자라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각자 도생, 이 어려운 시기에 혼자서 각자가 자기 길을 열어가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 서로서로 모자란 사람들이거든요. 정치인 같은 경우도 각 정당별로 다 각각의 하자가 있습니다. 저도 건방지게 여기 계신 그 책 안에서 여러 훌륭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건 잘났다, 이건 못났다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장점과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먹고 사니즘, 요즘에 속어입니다만은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할 때 문제가 풀리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도적 해결을 할 때만 문제가 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는 생활사에게 이익을 준다. 진보가 되면 밥을 먹여준다. 더 좋은 밥이 온다라는 점을 체감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서도 왕왕 인용했습니다마는 버틀런트 러셀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 원인은 어리석은 자들은 확신에 차 있는 반면 김문수 지사 보십시오. 아닌 사람들은 의문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여기 계신 분들 의문에 많이 차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의문에 차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걸 과감하게 MB는 세종 플러스 정조다. 과감하신 한 거예요. 뭐 너무 당당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진보적인 사람이고 개혁적인 사람은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죠. 이게 한번 바뀌어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김문수 지사처럼 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하기 때문에. 근데 보다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낙관 그 힘이 중요하다. 물론 비판 필요합니다. 냉소도 필요하고 풍자도 필요합니다. 야유도 필요합니다. 그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점은 그런 것에서 한 단계 올라가야 되고 긍정과 낙관과 희망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2012년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잘 되면 좋은 거죠. 안 되면 사람들이 졌지만 잘 싸웠다 라는 느낌이 선수 스스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중들도 요번에 잘 싸우네, 다음에 할만하네. 근데 올라가서 잽 하나 못 날리고 연방으로 터지면 포기를 하죠. 제대로 안 돼. 그리고 야구를 하고 난 뒤에 1루까지 죽으러 뛰어야 되죠. 근데 내가 땅볼 쳤으니까 분명히 저기 가서 송구해서 죽을 거야 하고 느그적 뛰면 일단 보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즉 12년 문제를 보다 적극적 자세로 맞이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안 된다? 안 되면 그걸 교훈으로 또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무리로 우리 모두가 저는 냉소, 그다음에 비관, 풍자, 야유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줄이고 낙관, 희망,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불꽃을 한번 태워보자 이런 취지로 이 대담을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질문지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반드시 자기 이름을 적으시고 질문을 간단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쓰면 안 되죠. 한 서너 문장 이내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요게 이 책의 표지인데요. 저희가 이쪽에 뭐라고 썼냐면 다시 불꽃을 피우기 위한 신명 프로젝트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희망 말씀하셨는데 신명을 한번 다시 불살라보자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여러분 표지 어떻습니까? 예쁩니까? 제목도 섹시하다고 그러던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트위터상에서 저한테 이 표지 디자이너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분이 있었어요. 웃으신 분 있으신 거 보니까 이미 보신 것 같은데 이 조 교수와 함께 투샷으로 저를 집어넣은 건 너무 잔인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를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기획팀에서 이거는 조 교수님 얼굴로 승부하는 책이 아니라 내용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절치선을 여기다 내면 어떨까? 브로마이드를 만들어서 여기 줄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줄이. 네. 그래서 트위터상에서 여러 가지 이 책에 대한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장 잘 요약해 주신 분이 있어요. 정말 우리 네티즌들 정말 대단해요. 이분은 미자 씨라는 분인데 오셨나요 혹시 여기? 안 오셨군요. 여러분 영화 아시죠? 부당거래. 그 다음에 소설책 허수아비춤 아시죠? 이거에 빗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코 영화 같지 않는 영화 부당거래, 결코 소설 같지 않는 소설 허수아비춤, 두 작품을 보고 나니 뼛속까지 썩어버린 세상에 대한 극도의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런 나에게 낙관과 희망을 가르쳐준 책 진보 집권 플랜,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RT를 보냈냐면 광고 회사에서 아마 스카우트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뭐라고 했냐면 트위터 해보시면 알겠죠. RT가 무슨 말인지. 책 전체를 RT하고 싶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분은 정말 특별하게 제가 요즘 사랑하고 있는 분인데요. 제목을 붙여보자면 하이힐 사려다가 진보 집권 플랜 사다 뭐 이런 겁니다. 이분은 김혜연 씨라는 분인데 저한테 이렇게 트윗이 왔어요. 이게 진짜 좋은 표현인데 훈남 오연호 대표님 하고 시작을 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카페 왔어요. 훈남 오연호 대표님, 저 오랜만에 여자 흉내 내보려고 찜해뒀던 힐 포기하고 진보 집권 플랜 주문했어요. 11월 17일 9시 12분에 오후 이렇게 딱 찍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너무 이 카피가 마음에 들어서 첫 번째 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26세 회사원이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트윗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조국 교수님께서는 과감한 복지를 통해 부의 편중을 막아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복지라는 게 파이를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충분한 파이가 과연 있는 걸까요? 왠지 그들의 파이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파이는 별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런 질문. 답을 지금 하는 겁니까? 네, 짧게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지금 여러분들도 알고 일부 그 언론에서 많이 납니다만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 이런 어려운 말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무상급식 예산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다 그 무상급식 할 만한 예산이 있다라는 점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복지 관련해서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시민들은 세금은 적게 내고 싶어 하고 복지는
많이 받고 싶어 하거든요. 보통의 인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는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복지를 좋아한다고 하다가 세금을 올리겠다 그러면 탁 등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매우 조심해야 된다. 즉 세금 정책 문제는 매우 예민한 정책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복지하기 위해서 돈 많이 걷자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세금 전문가는 아닌데 제 주위에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 친구들한테 얘기를 좀 해보게 되면 세금 문제는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야 된다. 증세의 비율, 증세의 폭을 높일 사람. 그러니까 증세를 지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 현재 지금 이명박 정부 시기에서 이제 부자 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인세 문제, 소득세 문제, 상속세 등을 얼마 정도까지 딱 선을 그어서 대폭 올리고, 그리고 물론 중산층도 세금 부담이 올라가지만 그 중산층이 감수할 만한 정도의 세금을 증세시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복지 정책에 대한 지지가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정책 문제와 별도로 지금 아까 하일여라 해야 되나요? 그분이 질문하신 거 관련해 보게 되면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부의 규모, 파이 말입니다. 부의 규모가 그런 보편적 복지 또는 뭐 선택적 복지의 최대치 어떻게 하든 간에 복지 정책을 펴기에 모자라다는 주장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나 OECD 통계에 가보게 되면 한국이 OECD 수준, 같은 GDP, GNP 수준의 나라는 물론이고 우리보다 부의 규모가 적은 나라보다 복지 수준이 낮습니다.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파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부의 규모는 이미 갖추어져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G20 했지 않습니까? G20을 했던 정도의 규모는 되고 근데 G20 나라에서 왜 웃으십니까? G20은 아니죠. G20인데 발음상 아니 원래 G 발음은 G죠 사실은. G 하면 Z가 G 아닙니까? 갑자기 영어 수업 시간이 됐는데 G20에서의 그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나라에서 복지 체제가 제일 낮다고 보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OECD 국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재조정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치 권력이 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의 규모 자체 물론 아주 예민한 문제다. 이걸 잘 다루지 않게 되면 시민 전체가 등을 돌릴 수 있다. 세밀한 계획을 짜야 되지만 할 수 없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성근 씨의 밀란에 대해서 몇 분이 같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대표로 황영욱 씨 어디 계시나요? 황영욱 씨? 예. 손 들으시고 마이크를 전해 주십시오. 자기소개를 좀 하면서. 예. 직장에 다니는 황영욱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 내용에도 대충 썼는데 지금 밀란 운동이 이제 문성근 씨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밀란 운동에 대해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밀란 운동이 지금 현재 통합이 된 뒤에 나가야 될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로 보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두 가지에서 궁금했습니다. 네, 정문호 씨 등도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밀란에 대해서 제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기 참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저는 우리 현재 사회에서 지식인 그룹들 중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문성근 씨 같습니다. 저는 뭐 책 내고 이렇게 뭐 넥타이 메고 여기 서 있지만 문성근 선생 같은 경우는 정말 시쳇말로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땅에서 횃불 들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고 있거든요. 정말 그 점에서 참 존경스럽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한편으로는 저의 취지와 비슷한 취지는 뭐냐 하면 정당 바깥 구조에서 저는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런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 주장을 한다면 문성근 선생 같은 경우에는 밀란이라는 표현이 아주 과격해 보입니다만은 그런 바깥에서 이 정치권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상층 연합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자라는 점에서는 취지가 같다고 봅니다. 근데 향후 남아있는 문제는 아직 이제 제가 문성근 선생이나 이런 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남아있는 문제는 문성근 선생께서는 이제 야권 단일 정당을 빨리 만들자 이런 취지신 것 같고요. 저는 제 책에서 이 대담에서 이제 제가 답을 했던 것은
단일 정당이 될 것인가 12년 시점에서 우리 확인할 수 없고 저는 일단 1차적으로 11년 시기에 소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런 상세한 문제는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밀란의 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그런 자격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취지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신명을 일단 일으키는 거죠. 우리의 이 신명이 위로든 옆으로든 아래서든 간에 신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신명을 일어난 열기와 신명을 기초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의 방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따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윤 아빠 어디 계세요? 시윤 아빠님 손 들어주세요. 이분은 아예 질문지를 작성해 왔습니다. 미리. 1번부터 4번까지 5번까지 무려.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거 다 질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중에 하나 질문해 주시죠. 예. 제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보면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313페이지. 네, 좋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도적 말뚱의 수혜로 대중이 진보의 맛을 보게 되면 그 말뚱을 뽑기 어려워진다. 대중의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위한 말뚝 공약이 5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책 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나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의미에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말뚝 공약 5개와 그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개는 너무 많을 것 같고요. 어쨌든 책을 다 요약하라는 얘기와 같은데요. 그러니까 5가지를 일부러 마지막 요약하지 않고 사실은 그 5개가 흩어져 있습니다. 각 정책별로요. 그 대북 정책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빼고 민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아파트 분양가 공개, 그 다음에 등록금 반값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 2가지는 일단 당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도적 말뚝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했던 게 이제 노 대통령께서는 그 대못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대못을 받겠다 했거든요. 특히 기자실 관련해서. 근데 대못이 뽑혔습니다. 많이 뽑혔습니다. 대못보다 더 큰 것이 박혀야 되는데 그거는 시기 문제가 있고 그 대못의 또는 말뚝의 종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제도적 개혁은 집권 후 3년 내로 특히 초반 1년 내에 다 해야 됩니다. 후반 가게 되면 어떠한 진보 정부도 레임덕이 생깁니다. 또 다음 선거가 있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봅니다. 집권 초기 1년에 5개든 몇 개든 박아야 되고요. 시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에 있어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지시도 했습니다만 민생과 관련된 제도적 말뚝을 5개 이상을 박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편하게 해주는구나를 초기 1년에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뭐 정치 전략적인 얘기가 아니라 통상의 정치학 교과서에 나온 현대 정치 원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집권을 해서 다음 선거에 이기고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5년이 있지만 우리는 5년 내에서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기회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3년도 사실은 길고요. 무조건 1년 내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상세한 얘기는 뭐 책을 좀 참조하시기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이슬기 씨. 네, 이쪽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교 4학년 재학 중 이슬기라고 합니다. 제가 한겨레에서 그 박노자 씨의 칼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진보 정치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짓밟히고 참 어렵게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연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것이 정말 슬픈 아이러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말씀처럼 뭔가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으로 저희가 그렇게 낙관적으로 갖고 어떤 신명이 나서 힘이 돼서 나아갈 때 반면 정치나 언론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진보적인 면에서도 아직 희망을 주지 못하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희망을 주는 방법은 또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은 무엇일지 아니면 또 그것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필요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뭐 너무 큰 얘기라서 책 전체를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사실 이런 거죠. 이제 그 많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또는 진보적인 정치인한 정당들이 아니 왜 그 예컨대 어려운 사람들이 부자 정당을 찍을까라고 얘기하고 사회과학적 용어로 계급 배반 투표를 한다라고 학습니다. 서민들이 부자를 찍고 약자가 권력자를 자신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대변하지 않는 정당을 찍는 현상을 계급 배반 투표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대중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약자나 빈자나 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찍을 수 있는 그런 정강 정책 그리고 인물들을 내지 않고 왜 우리 안 찍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죠.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책으로 다가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희망을 준 정치 말씀하셨는데 저는 많이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보면 그 6.2 선거가 중요한 이제 기점이었다고 보는데요. 그 전에 그 6.2 선거 이후부터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두 진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체가 진보로 좌클릭을 다 했습니다. 적어도 정책에 있어서는. 그러면서 과거에 근데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부유세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부유세는 민주노동당의 정강 정책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만큼 붙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편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반성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민주노동당은 지금 정강 정책을 당 강령을 바꾸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꾸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지금 많이 희망이 아직 안 준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저는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이런 분위기가 점점 더 무르익으려면 바깥에서 밀란이건 지금 뭐 드림팀이건 뭐든 간에 바깥에서 불을 떼야 되죠. 그래서 정당에 계신 분들은 평생을 그 국회의원 또는 뭐 시의원 이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당의 이익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보와 개혁을 얘기해도 정당과 정파의 이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그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려면 이걸 포기하고 또는 양보하려면 외부에서부터의 압력, 견제 없이는 그 각 당끼리 자신의 당파적 이익을 양보하고 조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역할을 먼저 하는 것이 희망을 만드는 일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김민재 씨의 관련한 얘기를 보태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재학 중인 김민재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보 교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토론회를 갔었는데요. 거기는 뭐 민노당 진보신당부터 민노총, 뭐 다함께라든가 뭐 산오련 산오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왼쪽에 가장 좌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토론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뭐 진보대 연합이냐 진보대 통합이냐에 관해서 많은 토론을 나눈 것을 듣고 왔는데 그쪽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일단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에 관한 자기들이 일단 근본적으로 그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들과 연합하는 것이 힘들다는 그런 주장을 취하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특히 일단 현재 진보 진영에서 가장 뭐 지지도가 높다고 하는 유시민 장관이 뭐 근본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들과는 도저히 연대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 진보대 연합이나 통합에서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런 그 진보 정당 내에서의 분위기 또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박에 뭐 단일 정당이 되는 것은 당장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합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야권 정당이 5개 아닙니까? 의석이 있는 걸로 보게 되면 이 5차 방정식은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면 이거 풀기 힘들어요. 근데 2차 방정식으로 바꾸면 A제곱 플러스 이거 하면 훨씬 낫죠. 일단 지금 제가 아주 현실주의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차 방정식으로 바꾸는 소통합의 폭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강정책으로 봐서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가까운데 근데 실제 그 정당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유시민 씨나 국민참여당의 노선이 노무현 정신의 계승이니까 민주당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어떤 그 경쟁 의식이나 뭐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되면 또 가깝지 않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묶일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건 정치 플레이어들이 하실 일인데 일단 소통합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소통합이 되면 아까 유시민 씨 말씀드렸습니다. 유시민 씨가 어느 쪽에 소통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유시민 씨의 행보가 많이 광폭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정희 대표
그가 사실은 서울대학교가 있는 관악구에 출마하기로 지역구를 정했거든요. 거기 일부러 와서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하고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로 보게 되면 진보정당, 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뭐 대표적 두 당을 얘기하게 되면 두 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일단은 두 당을 합하는 게 일단 먼저겠죠. 당장은 두 당 사이도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이 두 당 정리 안 되고 갑자기 뭐 국민참여당을 하라고 그러면 말 듣겠어요? 일단 정리될 수 있는 부분부터 역사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또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부터 먼저 소통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규 선생님. 네. 트위터에서 보신 분 아닌가요? 네. 그렇군요. 네, CJ 다니고 있는 지금 4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고요. 저는 짧게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국 교수님은 2000년도에 유시민 그 당시 시사평론가가 주장했던 그런 심판과 레프리 역할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혹시 국민적 열망이 있으실 때 그때 필드에 나오셔가지고 뛰실 의향이 있으신지, 뭐 지금 2012년은 힘드시더라도 2017년이라도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매우 궁금해서 트위터에서도 계속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답을 짧게라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진보 언론들도 많잖아요. 이제 이건 오연우님하고 이제 조국 교수님한테 다 질문 드리는 건데, 프레시안이나 뭐 이런 여러 또 진보 언론들과 힘을 합쳐서 어떤 온라인 그런 슈퍼스타 K 같은 그런 온라인 투표 같은 거를 좀 해볼 수 있는지, 뭐 당연히 로그인 같은 걸 해서 이렇게 투표를 해야겠죠. 1인 1투표제로. 그런 좀 시스템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개발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김상원 씨 어디 계세요? 예, 같은 질문인데 혹시 코멘트 좀 하실 생각 있어요? 네. 네, 한 4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저분 지금 하신 말씀, 그거는 대답을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보셨다시피 조국 선생님은 이미 사자의 심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기 때문에 이제 저 양반한테 필요한 거는 심장이 아니라 뭐 본인도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잔잔한 근육과 결기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근육과 결기를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선생님. 네. 대중의 바다로 뛰어드십시오. 대중의 바다로. 예. 그러고 두 번째 저기는 저분하고 같은 예. 거예요. 그래서 오 대표가 아까 드림팀 플레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바람을 먼저 잡으십시오, 이사님. 두 번째 답은 오 대표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제 생각에는 네, 첫 번째는 사적인 질문입니다만은 제가 사실 뭐 책에 대담해서 우리 오 대표가 계속 저한테 뭐 이렇게 분위기에 책의 앞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저보고도 오 대표 외에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 개인 아까 뭐 심신의 결기와 근육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뭐 계획을 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주로 해왔죠. 근데 실제 뛰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 뛰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매우 사람들이 욕도 많이 하지만 실제 현장에 뛰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매우 존경심을 갖습니다. 저보다 글을 못 쓴다, 저보다 말을 잘 못한다,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 선후배 많습니다만은 관계없이 존중을 하고 있고 몸을 전체를 던졌기 때문이죠. 저는 아직 몸을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던지지 못하고 있죠. 지금 여기 교수로 있지 않습니까? 교수로 있는 상태에서는 교수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약간 언급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특정한 정파를 선택해서 움직이는 것이 저 개인은 물론이고 진보개혁 진영 전체에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침반과 접착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일단 지금은 내가 나침반 역할을 하고 붙이는 역할을 해야겠다. 지금 저의 선후배들이 각 정당에 많이 가 있는데 비교적 제 말은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선배, 형, 누구 하면서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하나의 정파를 선택하게 되면 저의 말은 특정 그 정파의 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 기간 제가 해야 될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자의 심장 아직 제가 가지지 못하고 있고 하려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문성근 씨는 지금 문성근 씨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국 교수님은 이 7개월간의 대담을 통해서 조국 교수님 방식으로 길거리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제가 뭐 많이 설득해 봤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함께. 그 방법이 아니면 조국 교수님뿐 아니라 그 어떠한 굉장히 좋은 분도 나가셔서 최선의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문성근 씨가 막 노력해서 정말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 방식도 그러한 큰 판을, 좋은 판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정치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판을 만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에서 드림팀 이거를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겠습니다. 근데 하는데 우리 초기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우리 시민 기자 손우정 씨라는 분이 아주 좋은 표현을 썼어요. 진보 집권 플랜은 이제 더 이상 오연호 조국의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공공재가 되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섹시하게 뽑은 거거든요. 사실 우리 고민 많이 했어요. 제목을 40 잔치는 다시 시작이다.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보가 한 10개 됐는데 그냥 확실하게 가자. 깃발을 확실하게 들자. 우리 잡아보자 한번. 그래서 집권 플랜을 확실하게 짜보자.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두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발제를 했을 뿐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들의 집단 지성에 의해서 이게 숙성이 돼야 되는 거죠. 더. 그래서 오마이뉴스는 충분히 그 뭐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서포트를 하겠지만 우리가 주도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같이 주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래서 교수님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에 우리 시민사회 조직 같은 거 그러면 뭐 딱 만들어 놓고 그중에 대표 누구 뭐 이런 거 다 해놓고 여러분 참여하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면은 오마이뉴스가 그거를 충분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이렇게 마련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김영희 씨, 네, 법적인 문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다름이 아니라요. 그 선거법에 보면은 지난 6.2 지방선거 때도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이제 반 MB에서 연합으로 해서 유시민 후보를 밀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선거운동법에 선거법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선거 연합을 하더라도 타당 운동 정당 소속이 예를 들어 지지 연설을 한다든가 그런 게 이제 금지됐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총선도 그렇고 대선은 말 그대로 딱 한 명 우두머리 딱 한 명이잖아요. 그럼 아무리 연합을 해도 합당을 하지 않는 이상 물론 이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로 딱 합당이 될 수도 있어요. 야 5당 4당 5당이 될 수도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에서 이 힘이 떨어지거든요. 네, 불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 선거법 바꾸면 되지 않냐 딱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바꿔주겠습니까? 한나라당에서 꽉 잡고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지.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교육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보면은 요즘 수시 모집, 그다음에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입학사정관제 도입됐죠. 근데 수시 모집은 제 기억에 DJ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다음에 입학사정관제는 그 국회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노무현 때부터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작은 그 이명박 때 됐지만 치마의 계획을 세운 거는 노무현 때입니다. 네. 근데 보면은 여기 책에서도 이제 좀 나와 있더라고요. 시각이 저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수시 모집이라든가 그런 입학사정관제는 소위 스펙 같은 걸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집 애들은 솔직히 학교 공부 말고 다른 거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제도를 DJ 노무현 그때 이제 쌓아놓은 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교육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장 반서민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내신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뭐
내신 반영 비율을 높이면은 서민 애들이 좋지 않냐. 예를 들어 외고나 과고 애들한테 좀 반대를 주고 근데 비리가 많아요. 내신은 절대 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네, 좋습니다. 예, 예. 아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질문은 예. 예, 질문은 그 반 MB 야당 연합 전선 이거를 하면은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그러니까 두 가지에서 두 번째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원래 입학 사정관 제도라거나 내신 강화 자체가 발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DJ 노무현 정부에서 뭘 빠뜨렸나 하면 제 책에서 읽겠습니다만은 이 대학 문제에 대해서 대학 입시 이제 대학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제가 학력차별금지법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력차별금지법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채용 시 학력 문제 제외하는 것 이런 그러니까 학력차별금지법 채용 시의 각종 개선 방법 그 다음에 지방대 강화 이런 것들을 먼저 한 상태에서 이거 또는 병행해서 내신 강화를 한다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신 입학 사정을 하게 되면 스펙 관리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교육 체제를 바꾸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는 집권 초기 1년, 2년 내로 결판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먼저 된 상태에서 저는 특히 이제 학력차별 금지, 채용 시의 학력차별 금지, 블라인드 이제 그 실렉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첫 번째로 가게 되면 선거법 문제인데요. 저는 첫째 선거법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선거법 관련해서 선거법은 국회에서 바꾸지 않습니까? 저는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당장 선거법 관련해서 합의가 안 되겠죠. 저는 뭐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히려 두 당이 모두 큰 야당과 큰 여당이니까 또 머뭇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우도 간에 저는 2012년 그 4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2012년 총선에서 선거법 개정이 합의돼야 된다 봅니다. 야권에서 선거법 개정을 공동공약으로 나서야지 저는 연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게 되면 대선 같은 경우 매우 힘들어지고 대선 같은 경우 뭐 선거법상 지장이 있죠. 그리고 물론 근데 전혀 선거법이 안 바뀐다 하게 되면 선거법이 안 바뀔 경우에서는 다른 정당끼리의 경선이 선거법상 금지됩니다. 현재로는. 그러니까 당 내에서만 경선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당과 당끼리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한 각종 이런 경선 구조를 못하게 돼 있죠. 시민들은 하고 싶어 하더라도 불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편으로는 개정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그러면 선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운동 시기 그 이전에 단속되기 이전에 뭔가 결판을 봐야 됩니다. 네. 배영란 씨. 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앞쪽에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책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괜히 썼나 했는데 네.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 며칠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 그거 하면서 분신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 문제에 있어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각자 입장이 있으니까요. 그게 어떻게 딱 한다는 게 금방 해결이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들 보기에는 그게 단지 그 법으로만 해결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비정규직에서만 포기를 한다거나 정규직에서 포기한다는 게 힘든데 그러니까 그런 걸 법적인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어느 자리 어떤 나라나 뭐 그런 데서라도 그러니까 그런 게 합의가 좀 우리가 보기에 긍정적일 수 있는 것들로 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해법? 좋은 지적이시고요. 일단 이번 현대자동차 문제 같은 경우는 출발점이 뭐냐 보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서 현대자동차의 각종 불법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그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봐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2년간 비정규직으로 파견되어 있으면 그건 정규직이다 라는 판결이 납니다. 그 판결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뭐 대통령이나 또는 뭐 노무장관이나 누구든 간에 다 법 지키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법원 판결을 현대자동차가 안 받는 거죠. 또 그 판결을 집행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지키도록 전국에 있는 사업장에 관철을 해야 됩니다.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전수조사, 모두 조사하고 안 지키게 되면 그 행정지도를 해서 제재를 해야 되거든요. 노동부가 그걸 하지 않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도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보통 노동운동 그러면 현재 법이 문제 있다, 법을 타도하자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의 노동운동의 묘한 요구는 뭐냐면 대법원 판결을 지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호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요체는 보게 되면 어느 사회나 외국에도 OECD 국가에서도 비정규직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 같은 경우 우리와는 다르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숫자에 있어서 문제겠습니다만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동일 노동, 그러니까 양과 질에 있어서 동일 노동이면 동일 임금을 지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택해도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다른 강의에서도 왕왕 말씀드리는데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자면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만은 똑같이 현대 소나타를 만드는데 현대자동차 소속 사람이 한쪽에 만들고 또 파견된 비정규직이 만듭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서 동일한 질의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반토막이에요, 이쪽이. 그리고 해고가 자유롭고. 이게 이제 이상한 거죠. 정의의 원칙, 공정사의 원칙이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걸 떠나서.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를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건 뭐 어느 나라 사회에서나 관철된 정의의 원칙인데 이거를 유지시킨다고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도 저는 그렇게 하면 지금 업체에서도 상당 부분이 정규직화할 겁니다. 부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화하게 되면 회사의 부담이 많아지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제가 OECD 통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통계를 보게 되면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 이른바 노동의 유연화 비율이 지금 너무 유연화가 잘 돼 있다, 많이 되어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너무 유연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비정규직 줄이라는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이나 좌파운동에서 요구가 아니라 OECD에서 권유를 했습니다. 너무 불안정한 상태였다. 초반에 유연화한다고 많이 해가지고 비정규직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부분적으로 전환할 것. 둘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관철할 것을 OECD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질문에는 없지만 좀 가벼운 질문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지영 씨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트위터에다가 올렸는데, 걱정됩니다. 작가 이거. 공지영 씨 아시죠, 여러분? 네, 걱정되는 거 무슨 말을 하셨을지 걱정이 돼요. 자기가 남자와 마주해서 3번 정도 정신을 잃어본 적이 있대요. 첫 번째는 그 배우 안성기 씨. 정신 잃을만 합니까? 앞에 분 끄덕이시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 비밀이래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세 번째 분이 조국 교수였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신 안 잃고 말짱하게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있는 거 보면은, 그동안 미남들을 많이 접해서 오신 분들만 앉아 계신데. 근데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이 조국 교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구나. 왜냐하면 책이 발간되고 이틀 후에 조국 교수님께서 SBS에서 뭔가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랬더니 트위터에 뭐라고 올라왔냐면 한 여성이 임신 중인데 내가 태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RT 해가지고 또 다른 여성이 나도 해야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가 해서 제가 네이버에 조국 교수를 쳐봤죠, 검색을. 그때 영광 검색어에 오연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국 교수 부인이 나오더라고요. 트위터 질문인데요. 얼굴 때문에 그게 컴플렉스가 되시지 않으셨는지 이게 트위터 상의 질문입니다. 참 어떤 답을 해도 이건 욕을 먹을 답 같은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얼굴 때문에 제가 뭐 대학교 그 전후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뭐 이거 그렇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게 참 욕을 먹을 건데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까 보는데 참 난감합니다. 참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하고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자시니까 초기에 독자들의 평을 이렇게 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공저자이기 때문에 같이 접하게 되는데
이른바 그 예전부터 운동권이었던 사람들, 뭐 시민단체를 오래 했던 사람들, 학자들 이런 분들은 보시더니 이거 뭐 별로 새로운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조국이 뭐길래? 에? 조국 지가 뭔데? 남들은 막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피 흘리면서 경찰들한테 얻어 터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한편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인데 진보 집권 플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각 분야를 정리해 주시다니 그 옛날 초딩 시절의 표준 정과를 본 느낌. 크크하고 그다음에 크크. 그다음에 눈높이를 나 같은 사람한테 맞게 확 내려줘서 그런가요? 몇 달 새 읽은 각종 소설, 에세이, 인문, 투자서적을 망라해 제일 재밌었습니다. 강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두 가지 이런 그 네네, 평이 이렇게 네.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사실은 오 대표 제가 의도였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 책을 누가 읽어야 될 것인가 관련해서 뭐 직업적 활동가, 시민 활동가 또는 현장에 계시는 노동조합 운동가, 뭐 정치인 이게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달리 써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의도했던 거는 쉽게 얘기하자면 촛불 시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나왔거나 또는 촛불 시위에 나가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나갔던 분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촛불 시위 매일 나가서 밤새도록 하신 분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저와 오 대표는 우리가 지금 바뀌어야 될 마음을 바뀔 사람이 누굴까? 우리는 지금 주권자가 시민, 민중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운표 쳐서 선수들, 정말 프로페셔널 선수들,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분들은 그들의 세계가 있고 그들의 능력이 있고 전 존중합니다. 근데 이 책의 기본 타겟이 뭐냐? 저는 애초부터 그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은 당연하다. 그리고 네. 그런 반응이 나온 것이 오히려 즐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한가인 씨? 한가인 씨. 어디 계세요? 한가인 씨 맞는데? 배우 한가인이 아니고. 초등학교 교사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라고 쓰신 분. 가셨어요? 질문만 하고 가셨나요? 네, 가셨군요. 그러면은 이은지 씨. 20살 이은지 씨. 요 맨 앞에 계시네. 빨리 오셔서 맨 앞에 와 있었나요? 빨리 오셨군요. 네. 자. 오늘 들은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서 거의 마지막 질문이니까. 네. 아직 이제 막 20살이 돼서 네. 네,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이제 사회를 조금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대충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어리지만 그래도 어떤 사회적인 정의나 진실 같은 거를 이렇게 계속 따라가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앞으로 많이 꺾일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막 사람들을 만나고 어른들을 같이 대하고 그러면 근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믿고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요. 네. 힘이 적지만 그런 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믿어야 되겠죠라고 생각하거든요. 쓰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는 뭐 이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대담집에서도 썼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희 연배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말이야 다 아는 것처럼, 옛날에 내가 왕년에 말이야 다 뭔가 깨달은 거, 다 세상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20살 우리 숙녀분이 얘기하셨던 그 첫 마음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우린 첫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힘 한번 내보고 새로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 저희 대담집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덧
조금 있으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20일 정도 됐습니다만 지금 다시 이렇게 보시면서 또 평도 보면서 이거는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 점을 좀 포인트를 줬어야 되는데 혹은 넣었어야 되는데 라든가 뭐 어떤 분은 언론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없냐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랬어요. 네, 어떻습니까? 저한테 이제 뭐 트윗이나 페이스북 상으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아까 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는 그 진보 집권을 위한 그냥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공공재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을 통해서 진짜 진보 집권 플레이 나와야겠죠. 언젠가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나와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언론 얘기를 하지 않았다. 언론 문제가 하나의 커다란 권력인데 이런 얘기 해주셨고 또 어떤 분은 교회의 문제를 얘기했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교회를 잘 전혀 몰라서 답을 드렸고요. 언론 문제 같은 경우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당장 이제 현직 언론사 사장께서 계신데 언론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하다 해서 그것도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교회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 대표님이 집사십니다. 집사. 오집사십니다. 권사입니다. 권사. 권사십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빠진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저는 지금 당장은 제가 어떤 게 빠졌다 말씀드리기보다도 많은 사람들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또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또 새로운 이런 논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트윗상에서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2세를 찍었습니다. 2세. 1세 5천부, 2세 5천부 찍어서 지금 2세가 이제 유통 중인데 만약에 3세를 찍게 되면 호프집에서 콘서트를 하겠다.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름하여 아무 의논 없이 조국 콘서트라고. 조국이 부른다. 그랬더니 실제로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초반에 그 노래패 중에 이름이 조국과 청춘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참여하겠다. 그래서 조국 콘서트에서 조국이라는 노래가 있대요. 실제로 노래 제목이 조국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자기네들을 초청하지 않으면 삐지겠다. 팀은 해체됐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그 트윗 같이 하는 사람들과 지금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성사될지 안 성사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노래 연습하고 계시나요? 제가 정말 저하고 전혀 의사일락 없이 오 대표의 팔로워들하고 그 얘기를 그냥 농반 진반으로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리트윗이 와서 제가 당황을 해서 지금부터 난 불매운동이다. 지금부터 노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불매운동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더니 이제 그걸 또 막 갑론을박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2세 다 팔고 난 뒤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노래 연습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계기로 많이 팔리면 좋겠죠. 네. 강한 부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호프집이 어디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강남에 어디 가 있는데 자기가 정말 찾아볼까요 하면서 근데 아마도 조국 교수님 인기가 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호프집까지가 안 될 것이다. 월드컵 때 앉았던 그 강남대로 거기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대한민국 했죠. 그 대신에 이걸 들고 진보 플랜, 진보 집권 이렇게 하자고 그러던데. 여러 트윗의 반응 중에 제가 현재 스쿼 제일 감동한 것은 하이힐녀입니다. 하이힐녀. 그래서 교수님께 즉흥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전혀 짜지 않았습니다. 하이힐녀에게 만약 선물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선물을 주고 싶습니까? 그럼 하이힐을 드려야죠. 당연히. 저 하이힐을 안 사고 책을 샀으면 하이힐을 사드려야죠. 문수만 대단하네요. 네,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뉴스네 정말. 이제 근데 하이힐이 제가 알아봤더니 5만 원부터 한 30만 원까지 다양하다던데.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한 권을 사고 하이힐 값으로 또 주말에 2권을 사서 자기 친구들한테 줬다고 저한테. 제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럼 세 권 이상의 값에 맞먹는 하이. 그래서 저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하이힐을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해보고, 언제 조용히 초청해서 조 교수랑 저랑, 저는 빼고, 두 분이 식사를 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하이힐을 사서 친구랑 같이 저랑 넷이서 식사를 한번 하면. 그 용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문수를 미리 알려주셔야 될 거예요. 내일 공개 방송으로 이렇게 녹화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보면 즐거워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국 교수님 마무리 발언 한 1분 정도 듣겠습니다. 예. 오늘 먼 자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제가 오늘 주로 얘기하는 셈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오 대표와 저의 합작품입니다. 오 대표는 질문을 하고 전 답을 해서 답이 제가 했기 때문에 많이 보입니다만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질문을 잘해야 답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 대표한테 감사드리고 저는 아까 오 대표와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얘기는 저희가 뭘 잘 알아가지고 뭐 어떤 시민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솔직히 제가 제 이 안의 내용 중에서 진보 진영 내에서 이 얘기를 싫어할 분도 있습니다. 또 반대하실 분도 있고 동의하실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 시쳇말로 다 까보자는 거였습니다. 제 생각한 걸 다 까보겠다. 제가 생각하는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까보고 그럼 다 상대방도 까라는 겁니다. 다 까보고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그리고 힘을 한번 모아보자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가르치겠다, 정치인에게 가르치겠다, 시민에게 가르치겠다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한번 다 터놓고 얘기를 해보자. 그러고 난 뒤에 생각도 모아보고 힘도 모아보자라는 것이 우리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모이신 분들이 저희의 이런 취지를 좀 공감해 주시고 같이 뜻도 모으고 마음도 모으고 또 일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조 교수님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또 아주 우리 독자 여러분들과 좋은 문답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책의 의미는 어찌 보면 이제 몇 가지로도 추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얘기하는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김대중 전 대통령 돌아가시고 또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가치를 계승하면서 그 이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자. 그래서 조국 교수라는 인물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물들, 이런 분들을 한번 등장시켜서 노무현, 김대중 이후의 세계를 한번 그려본다는 거,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왜 정권을 빼앗겼던가라고 하면서 진보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 저렇게 변해야 된다, 아주 다수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를 딛고서 구체적으로 집권에 대한 플랜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전진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해보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평을 하는 분들 많았었죠. 근데 저는 조국 교수님이 내가 지금 정치권에 들어가겠다 이런 선언을 안 했지만은 이 책을 통해서 그래, 나도 함께 하겠어. 이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도 잘못했었어. 그동안. 이런 선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도 잘못했어. 그러나 우리도 함께 하겠어. 이런 거죠. 저는 그게 바로 조국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낸 진정한 그 프로포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은 진보 집권 플랜 2를 우리가 같이 써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약속했잖아요. 하이힐러랑 식사를 하겠다. 그럼 하이힐러와 식사하면서 나눈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진보 집권 플랜 2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고 또 드림팀 놀이 이런 것들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다 끝났는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사인을 원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여기에서 질서 정연하게 그걸 할 겁니다. 그다음에 아직 책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은 저 밖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저간 월요일 저녁 이 바쁜 날 상암동 홀짝까지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